오늘은 수억을 들여 낡은 그릇을 구매한 전형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조선 최대의 갑부가 된 전형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소비 습관, 간송 전형필이 지켜낸 문화유산, 미술품을 수집하게 된 계기, 그리고 해방 이후, 그 마지막으로 전형필의 가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선 최대의 갑부가 된 전형필입니다. 1906년 조선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전형필은 큰아버지와 큰형이 모두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24살이라는 나이에 집안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사실 전형필의 집안은 안 그래도 굉장히 잘 사는 부잣집이었는데 모든 일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서 조선의 모든 인물을 통틀어서 40위 안에 드는 최고 부자가 됩니다. 그의 재산을 살펴보면 논만 800만 평이었고 조선 최대 상권인 현재 종로 4가에서 6가 일대인 배옥의 상권이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의 땅에서 매년 수확하는 쌀의 금액이 기와집 150채 가격이었고 기와집 한 채를 3억 원이라고 쳤을 때 약 450억 원의 연수입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어오는 정도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거부가 된 관송 전형필은 이해할 수 없는 소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비싼 돈을 지불하고 낡은 그림, 낡은 그릇, 낡은 책 이런 것들을 하나씩 수집하게 됩니다. 경교 명승첩이라는 낡은 그립을 기와집 5채 값인 5,000원에 사서 수리비로 6,000원을 지불하는 전형필. 세간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갑부가 낡은 물건들을 비싼 값에 사들인다는 소문이 자자해지면서 사람들은 낡은 골동품이 생기기만 하면 전형필에게 찾아갑니다. 그렇게 집안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물건들이 점점 쌓여가고 재산은 점점 줄어듭니다. 기와집 한 채가 1,000원이던 시절 전형필이 15,000원에 구매한 것은 달랑 참기름병 하나, 낡은 도자기 하나를 구매하기 위해 제시한 가격은 무려 2만 원이었습니다. 얼마 후 일본인 수집가가 도자기 가격의 2배인 4만 원을 지불하겠다며 그 도자기 좀 팔아달라고 제안했지만 전형필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전형필이 자신의 사욕이나 개인의 취향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구매한 참기름병은 현재 국보 294호인 조선의 백자였고, 그리고 2만 원 주고 구매한 청자는 우리 교과서에도 많이 봤지만 국보 68호로 잘 알려진 고려 청자였습니다. 또한 전형필은 친일파 송병준의 집 아궁이에서 땔감으로 들어갈 뻔한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를 지켜내고 오사카 골동품상에 직접 건너가서 해원 신윤복의 미인도와 월하 정인을 비롯한 그림들을 가져옵니다. 그 외에 그림보다 아름답다는 추사 김정희와 한석봉의 글씨, 김홍도의 그림 등을 구매합니다. 그 중에서도 간송 전형필이 가장 아끼던 수집품은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었는데, 훈민정음 원본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전형필은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1만 원을 주고 훈민정음을 구매하게 한 뒤 심부름 값으로만 1,000원을 지불합니다. 그렇게 입수한 훈민정음은 해방 전까지 숨기고 있다가 해방 이후에 공개합니다. 국보 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지정되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자 원리가 밝혀진 문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에 거주하던 영국 변호사 존 개츠비는 그동안 수집했던 도자기들을 모두 처분하고 영국에 귀국하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전형필은 공주에 있던 논 1만 마지기를 처분하고 개츠비를 직접 만나 개츠비의 고려청자 20여 점을 일괄 구입합니다.
그렇게 구입한 도자는 청자 기린형 향로, 청자 상감 연지 원앙 문정법, 청자 오리형 연적, 청자 원숭이형 연적 등 고려 청자 20여 점이 이때 일본에서 찾아온 청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영필이 지킨 문화유산은 도자 20점, 회화 54점, 서예 10점, 전적 4권 등이 있고 그중 국보 12점, 보물 32점, 시도 유형문화재 4점 등 48점이 지정문화재였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위창 오세창은 수집가가 갖춰야 될 3가지 요소로 재력, 안목, 목적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영필 선생은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안목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영필의 미술품 수집 계기입니다. 전영필의 외숙부 박대역은 전영필에게 민족의식 실현의 일환으로 수집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그러면서 고서적 수집과 보존 방법을 알려주는데 또한 휘문고등학교 재학 당시 미술교사로 있었던 고이동 선생님으로부터 위창 오세창을 만나 미술품에 대한 안목을 갖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재력은 갖추었지만 미술품 수집 안목이 필요했던 간송은 오세창이 지은 근역 서화증을 전해받아 안목을 키웁니다. 이 근역 서화증은 오세창이 우리나라 서화가 1000여 명을 정리한 서화 총서로 신라 때부터 조선 철종까지의 미술품들을 총망라해 놓은 책입니다. 오세창은 청년 전영필에게 간송이라는 호를 지어줍니다. 간송이 활동하던 1930년대는 민족 말살 정책이 강화되고 있던 일제의 미술품 수탈이 극에 달하는 시점이었는데 그런 사실을 감안했을 때 간송의 문화재 수집 활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간송의 수집품을 보면 과거의 유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유산이자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게 하는 정수된 수집품입니다. 현재 간송미술관에 있는 고서화는 질적인 면에서 국내 최고로 인정받고 있고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간송이 개인의 취향이나 이윤을 위해서 예술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활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송이 정선, 안견, 신윤복, 김홍도 등의 그림과 여러 도자기, 서적들을 되찾지 않았다면 조선시대의 문화사는 죽은 문화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광복 이후 간송은 미술품 수집보다 이제는 연구와 보존에 노력합니다. 6.25 전쟁 때 수많은 국보급 미술품의 유실과 훼손이 발생했는데요. 그 예로 월정사에서 국보급이었던 신라종이 불타서 녹아버리기도 하고 국보 고려작이었던 철제 백화당 초문 매병과 고찰 중심사에 있던 국보 불상 한 쌍인 금동석가 열애 입상, 금동보살 입상이 행방불명됩니다. 간송의 수집품들도 북한군에 의해 북한에 빼앗길 뻔했지만 유엔군의 9월 28일 서울 수복 이후 1.4 때 부산에 이송됩니다. 피난 당시에 간송이 직접 들고 다니고 잘 때도 베개맡에 두고 잔 책이 바로 훈민정음 원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습니다. 간송은 도자기가 떨어질까봐 밑에 폼 매트리스 같은 것을 깔고 바닥에서 15cm 이하로 유지해서 무릎걸음으로 이동하게 하고 30분 일하면 무조건 휴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또한 전시를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무진동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보존 방식을 보면 간송이 문화유산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습기나 곰팡이에 취약하기 때문에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보화각을 설립했는데 이는 현재 간송미술관과 같은 이 건물은 사실 전시보다 연구와 보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관람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간송은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지키려 했고 이를 위해 예술품을 보는 안목을 길렀습니다. 간송 전영필의 수집 활동을 보면 단순히 남에게 과시위한 호사스러운 취향과 이윤 추구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한 사명감을 볼 수 있습니다. 1930년대는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강압 통치로
미술품 수집이 더욱더 어려웠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전영필의 활동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호화롭고 편안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를 지키겠다는 간송 전영필. 그의 노력으로 가치 있는 국부와 보물 수십여 점을 보존했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